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 문제 논란 등을 불러온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인데 앞으로 검찰 포토라인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직계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조 장관의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딸 조민 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 정경심 씨가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부산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된 사람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고 2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태풍으로 폐허가 된 피해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한 외교부 서기관이 의전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툰 걸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디서 누가 접촉하는지는 북미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앞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공개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 누구를 불러서 조사하는지 미리 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받기 전에 취재진들 앞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을 거쳐야 했던 지금까지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데 오늘 8시 뉴스에선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적 인물의 소환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 즉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까지 포함돼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체 공보 준칙을 만들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나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공개 소환을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촬영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검찰 측에서 소환 일정을 확인해 주도록 허용했던 겁니다. 대검은 법무부 훈령인 공보 준칙 개정과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 소환 제도 폐지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고 8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논의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개 소환 폐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이 공개 소환을 두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또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걸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가 오늘 검찰 발표에 대한 여러 반응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개 소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포토라인 문제를 놓고 검찰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포토라인 제도 개선을 놓고 다양한 요구가 나왔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공개 소환 폐지가 일사천리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라 정부 여당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를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가 소환될 경우 비공개 소환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권력층에 대한 범죄 예방적 기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포토라인에 안 서는 것은 권력자나 부자들,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밀실에서 그냥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판결을 하는지 마는지를 시민사회가 전혀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봅니다. 대검은 공개 소환 폐지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 권력층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영우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건가요? 네, 구속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에 이어서 조 장관 친인척 가운데 두 번째로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동생 조모 씨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꾸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소송을 통해 조 씨가 학교 재산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중학교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한 명이 구속되고 한 명은 체포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조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어제 다 조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언제 다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나요? 네, 원래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어제 조사를 받던 중 몸이 아프다며 8시간 만에 귀가했고 오늘도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15년 전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현재까지 두통을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아있고 6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해 오랜 시간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며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진술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변호인과 협의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상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건 참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전 녹음 형식으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국 딸 검찰 진술서에서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슷한 취지의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 허위 스펙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 씨는 딸인 자신을 보호하려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책임을 떠안을 것이 걱정돼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 씨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됐다면서도 어머니 정 교수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천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오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광화문이 서초동을 이겼다, 또 길을 눌렀다고 자평했고, 이에 민주당은 동원된 폭력 집회라며 일부 인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편가르기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여야 모두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상식과 정의의 물결을 잃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 있게 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보수 성향 종교단체가 군중을 총동원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했던 집회 주최자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때와 여야 반응이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개혁이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습니다. 예산과 조직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대규모 집회를 연출해냅니다. 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내건 서초동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정치 실종과 세대결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어제 집회는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태극기 부대, 거기에 보수 기독교계까지 이른바 보수 진영이 총결집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한국당은 특히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까지 함께 거리로 나선 거라고 주장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46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도심 집회를 이호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광화문 앞부터 서울시청을 지나 숭례문까지 2km가 넘었던 어제 광화문 집회에는 주 무대가 3곳이었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앞엔 자유한국당.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교보빌딩 앞엔 보수 기독교단체 한기총이 진을 쳤는데 현수막부터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좀 떨어져 숭례문 앞에는 우리공화당과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주축입니다. 각자 무대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내용과 수위가 달랐는데 결국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의식해 세과시 차원에서 보수층이 총 집결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식 조국 비호에 그동안 침묵하던 샤이 보수들까지 나섰다며 이른바 확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침묵하는 중도 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세과시엔 성공했지만 폭력 충돌 5점도 남겼습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던 일부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46명이 연행됐습니다.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집회건 마찬가지입니다.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폭력 시위 논란이 벌어지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은 청와대 행진에 참가하지 않았고 불법 폭력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번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짚어봅니다. 쏟아진 비로 부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고 어제 2명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오늘 나머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산사태를 놓고 태풍도 태풍이지만 인재에 따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아래가 시커먼 흙더미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퍼냈지만 끝이 없습니다. 어제 발견된 2명에 이어 주택 일가족의 어머니인 70살 성모 씨가 26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네 번째인 아들 45살 권모 씨도 33시간 만인 저녁 6시 20분쯤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사태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차 2대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도로에서 중장비를 여러 대 동원하기가 어려워 작업에 많은 시간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사태 원인으로 예비군 훈련장 배수 문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없고 비탈의 축대벽이 세워지지 않아 많은 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메리패스면 물길은 제대로 내려가도록 그 밑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밑으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계곡으로 뽑아줬어야 돼요. 불경 토목학회는 계곡을 매립한 성토재가 누적된 지하수에 의해 흘러내린 것이란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성토재 가운데 물을 만나면 쉽게 분리되는 석탄재의 비율이 높았던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태풍으로 전기가 끊겼던 곳은 거의 복구됐지만 피해가 컸던 경북 울진에는 아직 전기도 수도도 쓸 수 없는 고립된 마을이 20곳이 넘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끊겨서 당장 마실 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닿은 마을도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허벅지 높이까지 밀려든 토사를 삽으로 퍼내보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방안까지 밀려든 흙탕물을 씻어내고 닦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수도마저 끊기면서 마을 주민들은 계곡물을 끓이거나 면사무소 직원이 가져다준 생수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산 계곡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 양쪽에 주전자 가지고 3번 날렸어. 날려가지고 쌀 씻어가지고 대강 가스레인지 일회용 가스레인지에다가 해서 밥해가지고 먹고. 그제 밤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에 의지해 춥고 습한 방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전화도 먹통이 되면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자식들은 밤새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11시쯤에 어머니께서 물이 집 앞에까지 찼다 그 얘기 하시고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울진에서만 21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차가 닿는 곳까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1시 57분 전에 여기 지금까지 한 1시간 걸렸거든요. 기신까지 돌아오려면 한 2시간, 왕복 한 4시간 정도 여기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울진군은 고립된 주민 1,200여 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나빠 마을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경북 울진의 바로 위에 있는 강원도 삼척 역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요. 마라톤 영웅 황영조 씨의 고향이라는 초곡항 일대도 쑥대밭으로 변했는데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의 양이 엄청나서 복구가 더딥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집채 높이만한 흙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거대한 물길을 내고 지나간 자리에 흙만 남은 겁니다. 마을 입구는 아직 물도 다 빠지지 않아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일명 황영조 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여전히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흙을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집마다 지붕만 남긴 채 흙더미에 갇혔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들도 꼼짝없이 흙 속에 처박혔습니다. 집안 내부는 언뜻 봐도 멀쩡한 세간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맨몸으로 집을 빠져나왔다는 주민. 집에 들어가려면 마당을 덮은 흙더미부터 다 퍼내야 하기에 막막함이 앞섭니다. 저 안에 다 들었어요. 다
농이고 뭐고 다 뒤집었는데 그 어떻게 이제 유리 이거 꺼내고서 유리만 이제 꺼내면 이제 내가 이제 가서 다 저기 정리 빨고 해야지. 삽을 둔 군장병들이 힘을 보태보지만 흙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폭탄이 퍼붓던 밤 119 구조대가 한 발만 늦었어도 노모를 다신 못 볼 뻔했습니다. 집에 물이 차가지고 3시간 동안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방에서 수영을 하면서 119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계곡 상류에 위치한 기아집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폐허로 변한 주택에서 건져낸 건 결혼기념 사진이 담겨 있는 빛바랜 액자뿐. 물이 이렇게 넘은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태풍 매미 루사 때도 물이 안 넘었어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랬던 동네예요. 여기가. 이번 태풍의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초곡마을 주민들. 누구보다 애타게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네, 북한이 그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들을 분석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참석하고도 일부러 그걸 숨긴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사진입니다.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제1선임자인데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습니다. 리 제1부부장 옆으로는 고급 재질의 인민복을 입은 사람의 팔이 살짝 찍혔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을 지그시 쥐고 있는 모양새여서 리병철보다 선임자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시험을 참관할 때 리병철이 두 손을 공손히 한 모습이 종종 관찰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의 두 사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탁자 위에 오렌지색 음료수잔과 휴대전화가 보였는데 조선중앙TV 사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기시험을 참관할 때마다 음료수잔과 휴대전화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앙통신보다 늦게 사진을 공개한 조선중앙TV가 참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료수잔과 휴대전화를 지웠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선중앙TV 사진의 탁자 위에는 김 위원장이 피우는 것으로 보이는 담뱃갑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발사 참관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면 북미 실무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그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예비 접촉하는 날인데 미국과 북한 모두 언론 노출을 피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외교부 청사 앞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소민 특파원, 지금 예비 접촉이 시작된 건가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이 스웨덴 외교부 청사 앞입니다. 이곳에서 북미 협상단이 예비 접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 협상단이 4시간 전에 대서관을 나갔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예비 접촉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는 오늘 예비 접촉팀으로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 정남혁 미국 연구소 연구사 등 미국만 상대해 온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회담 관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국장님, 오늘 회담 관련 한 말씀 해주십시오. 회담 장소도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북미 모두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고 협상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외교부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북미 실무협상장이 열렸죠. 스톡홀름 교회의 휴양시설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다른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소도 알리지 않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예, 북한 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표는 베이징을 떠나면서는 낙관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었는데요. 이곳 스웨덴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을 피해서 귀빈 통로로 빠져나갔고 곧바로 대사관으로 직행했는데 그 이후로 이틀 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 비건 특별 대표도 워싱턴 민간공항이 아닌 군 비행장에서 스웨덴행 비행기를 타면서 노출을 피했습니다. 7개월 만에 열리는 실무 협상이 무게와 그동안 쌓인
양측의 입장차를 의식해서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제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북한은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죠. 오늘과 특히 내일 실무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동력을 끊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얼마 전 털어놓은 이춘재가 8번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연쇄 살인 9건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건 모방 범죄로 알려졌던 그 8번째 사건이었는데 이춘재가 그 역시 자기가 한 거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흉흉하던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주택에서 이번엔 잠자던 14살 여중생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박양은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옷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부녀자 7명이 희생된 뒤 발생한 8번째 사건. 경찰은 탐문 끝에 이듬해 용의자 22살 윤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등이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윤 씨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을 부인하던 윤 씨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를 제시하자 자신의 소행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수감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 중 범인이 잡힌 유일한 사건이었지만 나머지 9건과는 무관한 모방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옷가지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은 기존의 화성사건 수법과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최근 이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도 부산교도소를 찾아 11번째 대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자백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8차 사건을 포함한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이춘재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무려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윤 씨는 몇 년 전 한 언론과 옥중 인터뷰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강압수사 관행이 부른 잘못된 판결인지 아니면 이춘재가 과시욕 차원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8차 사건. 하지만 당시에도 진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성 수사팀이 용의자를 폭행하고 고문해 자백을 강요한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차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박모 씨를 포함해 용의자로 몰렸던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9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현장 검증까지 했던 19살 윤모 군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8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윤 씨도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인의 채모가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결과 윤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뒤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채모가 B형이고 방사성 동의원소 감정을 해서 그 성분 분석이 다 나와 있었어요. 이게 누구 털이다 하는 것이 딱 찍어서 일치를 해서. 하지만 윤 씨는 지난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자신은 8차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 싫다며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느냐, 당시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10년쯤 석방된 걸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윤 씨와 이춘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씨는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범행을 부풀려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우월감을 느껴 과시욕 차원에서 허위 자백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당황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 사항을 본인 스스로가 조종 통제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설사 자신의 범행으로 추가된다 해도 실제 처벌받지 않는 만큼 이춘재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습니다. 14건의 살인 사건을 포함해 30여 건의 성범죄까지 이춘재의 자백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30여 년 만에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이번엔 자백의 신빙성을 밝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건데 집안엔 갓난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서 나온 듯 반바지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태연하게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잠시 뒤 119 구조대 차량과 구급차가 잇따라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천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남편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집에는 돌도 안 된 갓난아기가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를 찌른 뒤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 살려주세요.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은 아내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밤새도록 강동구 일대를 걸어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고 아버지가 설득에 나서면서 오늘 오전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당시 술을 마셨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몇 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숙식도 제공한다. 이런 문구로 일자리 찾는 여성을 유인하는 구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써놓지 않고 실제 연락을 해보면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처벌도 쉽지 않다는 성매매 구인 광고의 실상,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유흥업소 구인 구직 사이트입니다. 여성 전문 고소득 아르바이트란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초보도 가능하다거나 숙식 제공에 성형수술까지 지원해준다는 식의 홍보 문구로 가득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년에 1억을 모으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현란한 광고 문구에 비해 바 또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라는 말뿐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연락해보면 성매매 안내가 이어집니다. 단속이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거기서 한 40% 정도 수급하고 이쁜 친구가 있어야 그 가게업소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속 일부러 찾아요. 구체적인 근무지를 밝히지 않거나 가짜로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 앞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 건물 5층이 근무지인 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와봤더니 이 건물 어디에도 해당 술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카페처럼 일한다고 했지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해놓고 탈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기재 여부를 플랫폼들이 확인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광고비를 받아먹는 건 분명히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수익들을 나눠먹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들이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함께 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성매매 구인 광고 관련자를 22차례나 고발했지만 사이트가 처벌된 건 4건에 불과합니다. 광고를 업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사이트에 대한 경찰 단속 현황도 없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 사이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는 국회에서의 법안도 지난해 미국에선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책임을 묻도록 성매매 조장 온라인 사이트 처벌법이 발효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 당시 의전 실수를 한 외교관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직접 질책하던 상황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 뉴욕 주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김현종 실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서 자기 앞에 외교관을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김현종 실장 앞에
무릎 꿇었던 외교관 좀 들어보세요.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 김 차장이 비표 문제로 배석하지 못하자 의전을 담당했던 외교관을 방으로 불러 질책하면서 벌어진 일이란 건데 정 의원의 추궁에 잠시 뒤 한 서기관이 일어나 이렇게 답합니다. 심하게 질책 분야가 아니지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불편하다고 느꼈거나 특별한 상황이라고 느꼈다면 보고를 했을 텐데 사실관계 확답 대신 부당함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SBS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랐던 의전 실수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김 차장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언쟁 사실이 알려지고 트위터에 자신을 더 낮추며 일하겠다고 쓴 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라 양측 사이 앙금의 연장선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며칠 전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크게 다쳐 충돌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참가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위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위대. 넉 달째 이어지는 격렬한 시위에 홍콩 정부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복면 금지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이 모든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The new law will create a deterrent effect against masked violent protesters and rioters and will assist the police in its law enforcement.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 달러, 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한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15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복면금지법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도심 점거에 나섰습니다. Wearing mask by itself is also a personal freedom. So to ban this will just make Hong Kong people even more angry and come out like this. 경찰 총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복면금지법이 오히려 충돌을 격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부터 비무장지대에 헬기를 띄워서 방역 작업에 나서는 한편 북쪽에서 철책을 넘어오는 멧돼지는 곧바로 사살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연천군 DMZ 비무장지대 상공에 헬기 한 대를 투입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DMZ 내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부랴부랴 방제에 나선 겁니다. 내일부터 엿새가는 헬기 7대를 투입해 발병 지역 외 DMZ까지 작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은 또 DMZ 철책을 통과하는 멧돼지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각 초소에 전달했습니다. DMZ 철책이 3중이어서 일부가 파손돼도 완전히 뚫고 오기는 힘들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DMZ 안쪽이 이미 상당 부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새나 고양이, 파리 등이 감염된 멧돼지의 사체나 배설물에 접촉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뒷북병이죠. 5월부터 진짜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방역이 최우선은 그쪽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요. 국내에 있는 대지에 벌써 감염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군은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할 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와 멧돼지 사살 시 총성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측의 방역 계획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북한 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여러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돼지고기라든지 또 소시지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은 가지고 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라면 스프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는 괜찮은 거냐를 두고 요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외국 컵라면이나 봉지라면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여행 갔다가 오실 때 이게 고기 양이 적으니까요. 갖고 들어가도 괜찮겠지? 궁금해서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난 안 걸렸는데 이런 글이 많습니다. 근데 검역본부는요. 라면 속에 돼지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봅니다. 먼저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있는 라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둘째로 건더기 스프에 이렇게 작은 돼지고기가 섞인 게 있겠죠.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중국처럼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든 아니면 일본처럼 아직 괜찮은 나라든 규정은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입니다. 자, 들여오다가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요. 세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를 아예 갈아서 이걸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가 있겠죠.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것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에 나갈 때 우리 라면을 갖고 가도 될까? 이제 우리나라가 발병 국가가 됐으니까요. 이게 또 고민이 되겠죠. 이건 가는 나라마다 이 건더기는 어떻고 분말은 어떻고 이런 검역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현지에서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완은요, 소시지 같은 돼지 가공식품 갖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처럼 돼지열병 발생국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754만 원, 두 번 적발되면 3,770만 원 벌금을 물립니다. 괜찮겠지 했다가 여행 한 번에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압류한 돼지고기 육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반입 경로와 그 판매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전국 대치가 격해지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조롱성 발언이 나와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계획을 의결한 뒤 백지화한 걸 지적한 야당 의원의 이 발언으로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폄훼라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이문정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야당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업보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안에서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장관이 스스로 계획 대상이 되어버린 이 같은 상황에서 그 어떤 계획 방안을 이야기한들 정무위에선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한 야당의 조사 촉구가 이어졌고 금융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96.4%예요. 그러면 금융당국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 해서 그 주가 조작 사례라든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선 야당의 조 장관 딸 장학금 의혹 제기와 여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딸 입시 의혹 맞불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주택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들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고 없이 15채나 분양받는가 하면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한 경기도 동탄의 오피스텔입니다. LH 직원 A씨는 이 오피스텔을 2채 분양받았는데 모두 가족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A씨가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확보한 주택은 15채에 달하는데 모두 입지나 분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LH 공급주택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관련 정보를 다주택자가 되는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LH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관계자의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준 뒤 1억 3천만 원을 챙기는가 하면 공사 현장 납품업체에게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33회에 걸쳐 총 2천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해 직접 투자비가 16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비리에 접할 가능성이 큰데도 처벌에 관대한 기업 문화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내부 감사팀 적발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경감해주면서 실제 징계위원회에 오르는 비율이 19%에 그칩니다. LH는 비리가 끊이지 않자 내부 적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